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2탄,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잘 준비해서 잘 등록을 해야지 내가 세금을 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로그인 여기에 모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연말정산 자동 계산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쭉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내 연봉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임의로 4천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그냥 해주는데 1탄에서 말씀드렸듯이 총급여가 높으면 낮게, 총급여가 낮으면 높게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있어요.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일단 빼줘요. 4천만 원에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돈 빼고 2,875만 원에 세금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875만 원에다가도 또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소득공제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나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누르면 되고요. 인적공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150만 원을 빼줍니다. 아까 그 4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150 해준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야만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으로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소득이 없다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뭐 연금을 받든 뭐 이자 소득을 받든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소득이 한 달에 9만 원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돌봄이 뭐 이런 거를 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벌어야 연간 연봉이 5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거의 소득이 없다라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 소득이 없다라고 보고 빼기 150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 연봉 4천만 원에 빼기 150. 네, 사실로는 안 돼요. 요 직계존속은 뭐냐면 내 가족, 내 아빠, 엄마, 내 할아버지, 할머니, 또 배우자의 그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되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런데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인적공제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편에 인적공제 등록하는 방법, 뭐 의료비가 누락됐을 때 등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등록했다라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잖아요. 거기에 다 자료가 출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돈이 없어야지 등록이 된다. 돈을 버는 게 없어야 등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데 그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소득이 높은 쪽에다가 등록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또 세액공제 해주는 조건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려주는 게 많습니다. 형제 자매이거나 뭐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내가 같이 동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없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여도 내가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그냥 등록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없죠. 근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뭐 내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등록하는데 많지 않겠죠, 사례가. 또 위탁아동 있는 경우도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면은 요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내가 등록되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아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자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인적공제에서 이렇게 내가 여기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인적공제 등록을 통해서 이렇게 개수 이렇게 몇 명 이런 걸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우리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다. 그런데 버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게 없다.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여기 입력하시면 되고, 보통 만 70세 이상이시면 연금 받지 않나요? 그러면은 뭐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네, 우리 부모님이 장애인이다. 그럼 여기 이제 등록해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녀자 공제는 이제 내가 여성인 경우에 그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있으면 이제 더 받는 거고, 그런데 크게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 한부모도 마찬가지로요. 크게 좀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아니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여기 나와 있는데 해당되면은 100%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 다니시면 뭐 국민연금이죠 뭐. 1년 동안 낸 걸 여기 다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쓰는 거는 그냥 계산해 보는 거니까 실제로는 네, 여기 연말정산 신고서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국민연금 내는 데에다가 내가 공무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공무원인 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이런 거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낸 돈을 전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주택자금이 조금 어려운데 전세를 사실 수도 있고 주택을 구입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 조건에 해당되면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전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많이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5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국민주택 이하여야 돼요. 내 전세 사는 데가.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8 곱하기 3 하면 되는 겁니다. 83, 24. 그럼 24평, 25평 정도 되죠. 이게 국민주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를 살아야 여기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나는 못 받는 겁니다. 또 조건이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특징이 뭐냐면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가 2년 뒤에 만기가 되면서 원금을 상환할래 아니면 연장을 할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받으려면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살면은 보통 원리금 상환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조건에 다 해당돼야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부 대출을 받아서 1.6% 이하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이 만족스러우면은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또 달라요. 요거는 이제 전세고 요 밑에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단 내가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 1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택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4억 이하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조건 따져보는 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4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데가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잖아요. 그런데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네, 이제 1년 동안 낸 돈에 가지고 여기 계산식에 이거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조건에 해당되면은 여기에다가 그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연말정산 신고서에 여기 주택차입금 여기 입력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 조건에 맞게끔 거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이 조건이 다 여기 세분화돼서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정보에서 여기 다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해당되는 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좀 설명드렸는데 좀 까다롭죠, 이게. 좀 대상되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이게 좀 그래요. 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를 다 해줘요. 그런데 2월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입력하는 거라서 뭐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소득공제 해줬을 때 누락돼 있으면 입력하는 거라 이거는 뭐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어떤 거냐면 2000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전에 가입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 조건에 맞춰서 대상금액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가입 자체가 아예 안 됐으니까 이거 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주택마련저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청약통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약이 옛날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가입을 했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정 시간 이후서부터는 네,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그러면 요 청약저축 부분들은 스킵하고요. 요 종합저축 부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7천만 원 이하다. 이거는 연봉이에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240만 원을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7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120만 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240만 원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4천만 원에 빼기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20만 원씩 청약저축을 가입을 하게 되면 1년이면 곱하기 12 하면은 24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통 여기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다. 내가 연봉이 뭐 3천이어서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1200만 원까지는 6%, 800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면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매달 20만 원씩 가입하면 240만 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800만 원에 빼기 240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돌려받는 돈은 240만 원의 15%를 돌려받게 되겠죠. 그러면 240에 곱하기 0.15 하게 되면 36만 원을 내가 더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세 더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36,000원 더 플러스해서 저기 얼마죠? 39만 5천 원을 더 돌려받게 되는 게 바로 청약저축이다라고 그 종합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근데 좀 좋다. 네.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20만 원씩 넣었더니 국가에서 16.5%의 세제 혜택을 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연봉 7천이 넘으면 내가 결론은 요게 24% 구간에 이런 1200만 원이 이렇게 깔려 있을 텐데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함으로써 빼기 120만 원이 돼버리면 120만 원에 24%를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26.4%를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 120만 원을 내가 가입을 하고 곱하기 0.264를 하면 31만 6,800원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더. 매달 10만원씩만 내면. 이렇게 되면 내가 매달 10만원씩 내면서 이자도 받는데 이거 국가에서 26.4%의 수익을 따로 소득공제를 해줘요. 이거 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마련저축으로도 그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한번 볼게요. 요거 제일 많이 관심 두시고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알고 계시지만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연봉의 20%는 써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연봉이 4천이다라고 하면 4천만 원에 20%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0.2는
그럼 800만 원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800만 원을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용분에 따라서 그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15%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예요. 그러니까 일단 800만 원 쓰고 나서 신용카드만 썼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은 써야 1년 동안 2천만 원은 써야 30 곱하기 15% 하니까 300만 원 소득공제를 다 채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썼을 때에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쓰게 되면 네, 30% 곱하기 0.3 이렇게 하면은 이제 30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3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사용했을 때 추가로 100만 원씩을 더해서 이제 총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요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죠.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계속 매년 없애겠다라고 하다가 그래도 또 연장하고 그래도 또 연장하고 하는 게 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소득공제 해주는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연봉 4천인 사람은 800만 원 일단 써야 돼요. 신용카드 쓰든 체크카드 쓰든. 그러면 800만 원 일단 신용카드로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신용카드 혜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쓰면 15%밖에 인정 안 되니까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냥 그 나머지 돈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300만 원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1000만 원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시장에서 쓰는 거는 요건 따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요거 신용카드로 쓰면 좋겠죠. 얘는 사용금액의 20%를 인정을 해줘요. 40%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1년에 250만 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21만 원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그러면 10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전통시장이 별로 없죠. 뭐 그러면은 이제 네,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집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는데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또 전통시장 가면은 현금 쓰게 되지 또 그렇게 되네요. 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1년에 250을 써야 되니까 한 달에 21만 원 정도를 써야 100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통비가 한 달에 21만 원? 이런 경우가 쉽지 않죠. 그죠? 보통 한 5, 6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이용하시려면은 신용카드 하나 더 만들어서 배우자가 내 거 가지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면 좋겠죠. 소득 높은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21만 원씩 다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도 하나하나 볼게요. 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해야 되는데 직장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건 따로 퇴직금 준비하는 건데 뭐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요 투자조합 출자 등 요거는 어떤 거냐면 가끔 이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아직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얘를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내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 수익을 그냥 그대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잘 되면 정말 대박으로 막 돈이 많이 불어날 텐데 거기에다가 국가에서도 뭐 내가 15% 구간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16.5%를 일단 돌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단점이 뭐냐면 오래 묶여요. 네, 언제 상장될 줄 알고 또 이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제 오랫동안 내가 뭐 가치 있게 투자해가지고 오랫동안 묶어놓겠다라고 하면 아주 그냥 소득공제도 해주고 거기에다가 수익도 크게 바라볼 수 있고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좀 오래 묶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많이들 안 하시겠죠, 얘는? 요거는 이제 우리사주 하시는 경우인데 뭐 우리사주는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요게 대상되면은 뭐 이것도 같이 안내를 하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많이 안 해서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장마 펀드. 그렇게 펀드를 가입한 건데
소득공제해주는 펀드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거 2015년도 12월 31일부터는 가입을 못했으니까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만 여기 해당되면 가입하는 거고, 얘 또한 간서 서비스에서 줘야 됩니다. 그거 보시고 여기 자료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파악돼 봤고요. 요거는 요 맨 밑에 거네요. 요 맨 밑에 거는 내가 이제 중소기업 다니면 네, 여기에 해당되면은 해주는 건데, 요 정보는 내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 회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내가 여기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거 임금 삭감액을 입력하는 거니까 내가 연봉이 안 줄었다 그러면 입력 따로 할 필요 없겠죠. 요 밑에 있는 게 네,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그 펀드요. 2015년도 말에까지 가입 가능했던, 이거 한 달에 50만원씩 가입했던 펀드였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그 10년 동안 펀드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 5년 이상부터 펀드를 건들 수가 있는데, 펀드라는 게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년 안에 막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100% 수익이 나서 내가 원금이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12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얘를 해지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소득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찜찜했던, 좋긴 좋은데 찜찜했던 금융상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 항목을 다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쭉 나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댓글로 나 이런 부분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 사례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설명드리면 2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럼 너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탄에서 세액공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